한국에서 작성된 단 하나의 후기가 거대한 문화대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의 자부심은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처했죠. 모든 비난이 부당하며 이 모든 사태가 작은 나라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한 고위 관계자. 그의 눈에는 진실 대신 분노와 자존심만이 가득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인 내막,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입니다. 저는 상해 국제문화교류국 정책홍보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국이라는 위대한 문화 대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늘 함께했죠. 제 업무는 상해를 통해 중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심 흐뭇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상해에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리라 기대했거든요. 저의 시선에서 한국 문화는 언제나 중국 문화라는 거대한 강물에서 파생된 작은 지류 혹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이를 가진 중국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중국 문화를 상당 부분 차용해놓고 자신들이 원조인 양 행세하는 한국의 태도에는 약간의 경멸감마저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해로 몰려온다는 소식에 경제적 이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와서 중국의 문화적 위엄을 직접 확인하고 겸손해져라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한국인 문화체험 공유자가 작성한 상해 방문 후기가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했던 2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그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더니 상해의 이미지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글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공유될 때는 문장 하나하나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더군요. 마치 중국 문화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여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글을 직접 읽고 저는 불쾌감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물론 제 직업은 상해와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반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모든 사태가 한국인들의 편향된 시각과 비난, 습성 때문에 벌어졌다는 확신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감히 대국인 중국의 문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여겼죠. 그들의 비판은 그저 자신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한국인 문화체험 공유자의 26가지 지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죠. 온라인 여기저기서 그 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 내 여러 매체와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대륙 내에서도 격분하는 반응들이 터져나왔고 상해의 국제적 문화 이미지와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저의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저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국의 기자분들과 해외 문화 평론가들도 저에게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그 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상해의 문화적 이미지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지, 그리고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문화 개선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해왔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 한국인들의 편견과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못된 습성 때문인데 왜 제가 이런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하나 하고 분통을 터뜨렸죠. 저는 한국인들이 애초에 중국 문화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도 과민 반응하며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는 감히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과 함께 회사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장님과 다른 간부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죠. 회의의 주요 안건은 한국인 방문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발생한 이러한 부정적인 문화적 평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매우 예민하고 무거웠습니다. 정책 홍보팀 팀장인 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왜 제가, 그리고 거대한 중국이 한국인 따위가 작성한 문화체험 후기에 대해 이미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머리까지 싸매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황당했지만 제 직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악명 높은 26가지 불편 사항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문화시설의 관리 상태, 특정 문화 요소에 대한 오해 등 수많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정 문화 요소가 중국 문화와 비슷하다는 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간 중국 문화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한국이 원조인 양 은근슬쩍 주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목록 중 일부 지적은 현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이를 상해나 중국 문화의 약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의 자존심이 도저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의 지시에 따라 저는 핵심 실무 담당자로서 상해 시내의 문화적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관찰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받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팀원 몇 명과 영상 기록을 위한 인력까지 대동하고 상해 곳곳의 문화시설과 공공장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공항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접했던 터라 공항 대기줄에는 한국인 방문객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역시 우리 대국의 문화적 매력이 통하는구나라며 내심 뿌듯하고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과 한국인 방문객 간의 소통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직원이 기본적인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한국인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보고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상해는 국제적인 문화 허브라면서라고 순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외국인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중국어를 배워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문화체험이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중국어 한마디 못하면서 소통 문제를 탓하는 것은 본인들 문제라고 저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시내로 이동하며 지하철을 탔을 때는 퇴근 시간이라 열차 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게 떠드는 소음이 심했고 공공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이런 활기찬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역동적인 문화 풍경 중 하나일 뿐이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한국인 방문객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놀랍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를 째려보며 더 이상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화시설 주변의 공공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렀을 때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거나 휴지가 없는 칸이 많았고 불쾌한 악취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한국인 공유자의 비판 목록에 있었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저의 신경은 더욱 곤두섰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일부 지적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현장 관찰을 계속하면서 저는 상해 곳곳에서 한국인 문화 체험, 공유자가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된 현실의 단면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화장실의 악취와 위생 문제도 보았지만 그 외에도 불편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흡연이 자유로운 구역 근처를 지날 때는 저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때 한국인 여성 방문객 한 분이 일행에게 여긴 어디든 담배 냄새가 나네. 금연구역 지정이 제대로 안 된 건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분개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라고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나? 곧바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우리 기관의 팀장으로서 현장 점검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우리 기관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봐 걱정했죠. 길거리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택시기사 한 분이 운전 중에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계셨죠. 기사분은 저희가 촬영 중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황급히 담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역시 당황했고 이런 장면이 혹시라도 온라인에 퍼져 상해 문화에 대한 악평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했습니다. 팀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 무엇라 말하려 했을 때 저는 재빨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셨나 봅니다. 라고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는 파란불의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려 하거나 빨간불인데도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등 무질서한 교통 상황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중국 특유의 역동성이자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홍보용 멘트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려 했죠. 상해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상해 곳곳에 조선족 전통 음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김밥,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국인 공유자의 조선족이 한국 문화를 흉내낸다는 항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인데 한국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다니. 동시에 한국인 공유자가 조선족을 단순히 모방하는 존재처럼 비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중국 내 56개 소수 민족 문화 중 하나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관찰을 통해 저는 그 한국인 공유자의 일부 지적사항이 현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이를 상해나 중국 문화의 약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제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 방어 기제는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현장 관찰을 마친 후 기관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팀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가 회의석상에서 공개되었죠. 영상에는 공공장소의 소음과 약간의 무질서, 불쾌했던 화장실 문제, 심지어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던 택시 기사분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 등 한국인 방문객이 문화적 차이나 불편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여럿 있었죠.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 영상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뚜렷한 증거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슈를 조용히 잠재우고 긍정적인 문화적 요소들만 편집해서 홍보 영상에 담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대외 홍보 담당자는 온라인 시대에 이러한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미지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국장님께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공공화장실 개선 캠페인, 공공장소 예절 계도 활동, 서비스 종사자 대상, 친절 교육 등 실질적인 문화 환경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 입을 다물고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 언론과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기자분들로부터 우리 기관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한국인 공유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해의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저에게 대표 인터뷰이로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제 업무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 한국인 공유자의 지적들이 대부분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라는 광활한 국토와 방대한 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활력과 개성의 일부라고 포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을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있기 마련이라며 마치 상해의 문화 환경만 문제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편향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위생이나 공공장소 흡연 같은 문화적 예절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을 중심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의 깨끗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통제된 분위기에서 가능한 것일 수 있으며 저희처럼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 곳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패널분이 이러한 점들이 기본적인 공공 예절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유교 문화의 기원이 바로 중국이며 한국이 이를 본떠 발전시켰다고 설명하며 중국 문화의 깊이와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재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발언을 통해 중국 문화의 정통성과 현재의 활력을 동시에 강조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언론 및 커뮤니티와의 인터뷰 이후 제 직설적인 발언에 대해 기관 동료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문화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의 매력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기자 간담회나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선족 문화와 한국 문화의 혼동에 대한 것, 혹은 상해의 도시 경관이나 아파트 디자인이 한국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김치,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동아시아 문화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일 뿐이며 한국이 독자적인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문화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56개 소수 민족 문화의 소중한 일부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해를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중국 문화 산업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뉘앙스로 자화자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매우 만족했고 심지어 내부 메신저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결국 다들 중국으로 옵니다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화체험 중 불편했던 26가지 후기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서구권 문화블로거나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 언론들까지 나서서 중국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원한다면 서비스 및 문화 환경 수준 향상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논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장님과 다른 간부님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홍보팀 팀장으로서 제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해외 여론까지 악화되자 간부님들은 국제 표준에 맞춰 다른 국적 방문객들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가 못마땅했습니다. 속으로 왜 우리가 한국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가 하고 반문했죠. 저는 중국 문화는 이미 여러 면에서 국제적인 영향력,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같은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바일 결제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의 앞선 디지털 문화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아직 발전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해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인 방문객들이 넘쳐났고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저의 중국 문화 우월주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유행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며 결국 중국 문화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불평들은 그저 거대한 중국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작은 소음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습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화적 자부심과 외부의 시선 사이에서 한 분이 겪으셨던 복잡한 심리 변화를 함께 따라가 봤어요.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신이 외부의 비판과 마주하며 어떻게 흔들리고 또 단단해지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사연을 전하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용기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